밸런스 매매를 하라. 제가 요것도 좀 와닿았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내 종목에 대한 사랑인지 자신감인지 뭐 믿음인지 마이너스 20, 30까지 버티면서 막 3년 기다렸는데 드디어 본전 와서 탈출했어요. 이런 건 이제 종토방이 많잖아요. 이 밸런스 매매를 하다가 사실 정확하게 잘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약간의 플러스에는 매매를 해요. 한 3% 오면 플러스니까 내가 팔아버려야지 하고 마이너스 한 20, 30%는 또 버티면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분들 보면 이제 계좌를 까보면 30% 있는 2%, 3% 수익은 잔뜩 있고 30% 마이너스도 잔뜩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네네. 이 밸런스 매매를 하라는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밸런스라는 말이 좀 약간 복합적이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말 그대로입니다. 매수와 매도에 밸런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앞서 이제 언급하신 대로 내가 익절은 3%, 4%일 때 잘만 하는데 왜 손절은 3%, 4%때 안 하느냐. 뭐 마이너스 2, 30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마이너스 2, 30까지 갈 거라면 사실 수익도 2, 30%를 가야 되는 건데 익절은 3%, 4%하고 손실을 마이너스 20% 하면은 사실 그거는 결과적으로 손절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계좌 자체가 손실되는 마이너스죠. 거예요. 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 매매를 하라는 경우는 내가 아예 투자 스타일을 3%, 4%대 익절을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칼손절 마이너스 3%, 6%일 때 비중을 던다던가 아니면 무조건 분할 매매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20, 30% 기다릴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종목을 고를 때나 아니면 투자를 하실 때 수익 20, 30%도 가능한 종목.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익절과 손절 간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어느 정도 좀 내 계좌를 지킬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밸런스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집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지킬 수 있다라는 계좌를 지킬 수 있다는 표현이 참 와닿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계좌를 불린다는 거에 집중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주식할 때 원금을 지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원금을 지키면 수익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주식할 때 손실이 생기면 손실이 생긴 만큼을 수익을 더 봐야 본전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이 시드인데 100만 원 잃었다. 그럼 9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더 벌어야지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이 점점 이어지면은 원금도 불려지고 수익률도 부러지다 보니까 플러스가 더 깊어지는 만큼 손실도 마찬가지. 내가 1,0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잃었다. 그럼 10% 손실이잖아요. 근데 900만 원으로 10% 수익 보면은 90만 원 수익이 990이네. 그렇죠. 그럼 어쨌든 간에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금을 지키는 투자 그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은 수익은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하고 좀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5만 원, 10만 원만 벌고 다른 사람들은 막 10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투자에 대해서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수익률을 1등으로 잡지 말고 1순위를 원금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를 이제 수익을 보는 방향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손절과 본절, 익절은 뭐 당연한 거고 네네.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자주 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손절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횟수 자체만 따지면은 익절 못지않게 손절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매수하면은 그 중에 7개는 익절하고 3개는 손절하는 그런 약간 평균적으로 그런 편인데요. 결단을 빠르게 내리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좀 줏대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칼 손절을 한다면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특히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강의하고 싶은 게 본절입니다. 본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부가 설명을 더 맞아요. 테크닉적으로 드리자면은 언제 본절을 하느냐. 내가 처음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 말은 횡보한다는 거죠. 그럴 때 본절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처음에 투자를 했습니다. A라는 종목에 뭐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익권이 됐어요. 뭐 3% 수익권, 5%, 7%, 10%.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매수했던 단가까지 내려왔다. 그때 본절을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0%까지 수익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거를 내가 먹지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은 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말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지 못했고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매수했던 단가라 하더라도 내가 10% 수익을 놓쳤다면 마이너스 10%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주가가 오르고 다시 본절까지 왔다. 그럼 그때 본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내가 기다린 값도 있고 10% 기대 수익률도 있었는데 이걸 놓쳤다는 생각에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너무 아깝죠. 아 내가 며칠 전에만 팔았어도 10% 수익 보는 건데 8%에만 팔 걸 막 이런 거. 괜히 욕심부렸다.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업계에서 팔아라 말이에요. 오른쪽 어깨 못 팔았다 그렇죠. 이런 느낌 들잖아. 내가 업계에서 못 팔았으면 다시 무릎까지 왔다. 그럼 그게 발목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무릎에서 다시 재정비를 하자. 잠깐 빼고 상황을 탐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어느 정도 분석을 통해서. 그럼 그때 다시 공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공략을 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응용을 하시면 훨씬 더 원금을 지킬 수가 있고. 지금 본전의 노하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키는 투자의 1순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맞습니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이 본전을 정말 못하십니다. 특히 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본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 본전이란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A라는 종목을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얘가 한 2, 3주 동안 그냥 1,200원, 뭐 9,900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뭐 이슈를 노리고 들어갔으면 그 이슈가 이제 발생을 안 했으니까 본전하는 게 맞을 테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월, 6개월을 바라보고 들어갔는데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그때도 본전을 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때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걸 이제 기회비용으로 생각해서 좀 더 빠른 종목으로 이런 걸 이제 교체 매매를 하거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슈가 예를 들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그럼 다른 투자자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나처럼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도 교체 매매를 하진 않을까? 그런 방향을 생각하면서 본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다시 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겪은 예수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그거랑 좀 연계되는 부분도 있네요. 네네,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네. 그거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도 연결되고. 네네. 격언들로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이 격언들만 잘 그 명심하고 있어도 어쨌든 지키는 투자.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는 3% 오면 손절, 뭐 예를 들어서 5% 오면 익절 이런 식으로 약간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편이세요?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종목에 따라 다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좀 계획 투자하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면은 애초에 마음속으로 계획을 다 짜놔요. 이 친구는 기계적인 손절을 하겠다. 미리 얘는 기계적인 예, 손절. 맨 처음 들어갈 때, 혹은 갑자기 시장이 폭락장이 나왔을 때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폭락장이어서 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더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기계적인 매매 베이스를 깔아놓고 맨 처음에 계획적으로 맨 처음에 들어갈 때 결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종목마다.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마이너스 2% 되면 내가 무조건 빼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물타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탁탁 아예 종목을 정해놓고. 네네. 아무리 떨어져도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칼 손절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때 이제 기계적으로 계획한 대로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편입니다. 칼 손절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칼 손절이. 이게 사실 칼 손절을 투자자분들이 왜 두려워하시냐면은 종목 선정을 오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절을 하게 되면 일단은 3%도 4%도 손절하게 되면 일단 손실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일단 계좌는 마이너스죠. 그거를 메꾸려고 하는 생각에 좀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어떤 종목을 투자해도 메꿀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과 공포감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종목 선정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려워요. 기업에 대해서 좀 다양한 기업들 잘 모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내가 들어봤던 주식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우량주라든지 대기업들만 잘 알고 있지 중소형주들은 잘 모르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칼 손절을 더 두려워하시는 편인데,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좀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기업을 알아가는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20% 40%는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될 확률이 크죠.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그 기회 비용을 완전히 날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잘 모른다.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좀 그 넓은 부분, 넓은 범위에서 지식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는 주식을 하다 보면 늘어나는 부분이지만은 한 종목에 물리게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고 기업 비용의 손실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아마 칼 손절 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이 중요한 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제가 1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럼 아까도 잠깐 예시 들었지만 10% 마이너스면 9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 마이너스인 90만 원에서 다시 본절 100만 원이 가려면 11%인가 12%인가가 올라야 되고 네, 맞아요. 20%가 마이너스인 상태면 80만 원인데 80만 원에서 다시 본절 100만 원으로 가려면 한 25%?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점점 손절을 늦게 할수록 원금 회복에 걸리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이너스 20%부터 이제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그죠. 마이너스 50% 하면은 2배를 벌어야 되고요. 그렇죠. 내가 이제 이 평가액의 2배를 벌어야 본절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때 보면 이제 마이너스 3% 손절이면은 그냥 플러스 4%면은 충분히 본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유리하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손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절을 잘하면은 진짜 주식 투자할 때 훨씬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처음은 어렵지. 처음 말이야. 예, 처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거 어렵다. 질투는 계좌를 파멸로 만드는 감정이다. 이거 제가 예시를 한번 들자면 카카오 게임즈. 아, 네네. 제가 이제 아까 게임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가 아파가지고 이거 한 8만 원대 살까 말까 막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엄청 올랐죠. 카카오 네. 게임즈. 같은 업종에서 이제 내가 매수한 종목이 안 오르고 얘가 올라 배 아파 막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뒤늦게라도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추격 매수 이런 거 할 수도 있게 되고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질투는 계좌를 파멸로 만드는 감정이다. 우리 개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루 거래 대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소, 코스닥. 하루 일정한 평균 거래 대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 그냥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3조가 거래된다. 코스피에서. 평균 거래량이. 그럼 3조치만 거래가 계속 되는 거거든요. 오늘 3조, 내일 3조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다른 종목들이 먼저 급등이 나오고 내 종목이 안 올랐다는 거는 아직 내 종목에 차례가 안 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 거래 대금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먼저 선 출발. 그런 걸 보고 이제 먼저 출발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선발주자라고 합니다. 주식은 선발주자와 후발주자가 나뉩니다. 근데 물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게임주 전체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오딘이라는 이슈 때문에 오른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오르는 마음에 질투심에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을 버리고 들어간다는 개념은 이미 선발주자, 그러니까 이미 선발대가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목적지에 다달랐는지 아니 목적지랑 거리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계획적인 투자가 아니거든요. 충동 투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은 분석의 깊이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존에 보고 들어간 거는 충분한 시간을 숙지하고 이런 종목들은 어떤 재료가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고지에 다다를 수 있지만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현재 선발대 쪽에 투자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도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얘까지 버리고 그 종목을 샀는데 손실이 된다. 그럼 더더욱 버리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 심리상. 내가 이거를 버리고 갔는데 너가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나는 버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심리, 투자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심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엉켜가지고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할 때는 선발주자, 후발주자가 있다는 개념을 먼저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아직 내 차례가 안 왔을 뿐이다. 그 어떤 종목들 역사적인 고점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물리는 분들도 많이 봤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 쫙 올라가잖아요. 네. 나만 안 올라가고 이 쫙 올라갈 때 여기까지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올랐는데 한 요쯤에서 사가지고 요만큼 더 먹어야지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물린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다 분석이 부족했고 정보가 제한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들어가는 거죠. 왜냐 충동 매매로. 충동 매매. 네네.
이 책에 보면 우리 이제 작가님만의 만든 용어 고추금지 아, 예, 예. 네. 그거 이제 제가 좀 와닿았는데 고점 매수, 추경 매수 매수 금지. 문제. 예.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시지. 그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이거는 내 방에 CCTV 달아놓으셨나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음. 첫 번째 예수금 챙기는 거고요. 아 맞아요. 두 번째가 고점 매수. 세 번째가 추경 매수인데 예수금 얘기는 이제 다들 중요하다는 거 아실 것 같고요. 고점 매수 같은 경우는 이게 질투랑도 또 맞물려요, 확실히. 주식이 무서운 게 눈앞에서 상한가 가는 게 보이고 천정이라는 건 이제 역사적 고점을 가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이제 천장을 뚫으러 간다 이런 말도 있는데 고점 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도 오르지 않을까? 왜냐면은 일주일 내내 오르니까 맞아요. 내가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왜냐? 더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석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분석 안 하고 들어가요. 거기서부터가 일단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매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사서 고점에서 파는데 고점에서 팔린다는 거는 고점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고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 번 바쳐서 열사네 열사. 나를 희생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추경 매수 같은 경우는 이건 추경 매수 같은 경우는 사실 해도 되는 부분인데 왜 투자자 특히 주린이 분들은 왜 하면 안 되느냐?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랑 다 통일돼요. 칼 손절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추경 매수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급등 중에 올라타서 수익을 본다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에 시작해서 4%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3%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때 올라타는 거예요. 더 갈 것 같아서. 더 갈 것 같아서 8% 9% 갈 것 같아서.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을 그 정도로 잡아야겠죠. 그럼 4%를 기대 수익률을 잡고 그렇죠. 난 8%에 팔겠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생각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차트 보면서 그 차트 이제 분봉 차트로 해가지고 1분봉, 3분봉 보면서 언제 내려갈지 그런 것들 다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추경 매수를 한다는 거는 단타 스칼핑 개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인 거는 우리 주린이 분들은 단타 스칼핑 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죠.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충동 매매. 일단 사. 일단 사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오늘 오르는 이유가 있겠지. 급등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건데 매수 타점을 놓쳐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맞아. 순간적인 욕심에 이제 올라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으면은 어떤 계획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칼 손절을 할지 아니면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애시당 쪽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떨어지더라도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모의를 해두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사전에 대비를 하고 들어가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추경 매수해도 돼요. 하지만 애시당 쪽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걸 못하기 때문이에요. 못할 바에는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은 주식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추경 매수를 해가지고 대응을 못 한다면은 추경 매수를 그냥 아예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봉의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주린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예수금 못 챙기는 거, 고점에 올라타는 거, 그리고 급등 중인 종목 중간에 추경 매수하는 거, 이 세 가지거든요. 애시당초 내가 대응을 못 하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한다는 것은 그때부터가 도박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 이제 이 추경 매수라는 게 저도 몇 번 해봤어요. 부끄럽지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5%야. 근데 얘가 지금 한 3일 동안 뭐 5% 올랐는데 지금 2%야.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오를 것 같은 이런 신호가 있어요. 이게 막 맞습니다.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특정 가격대 지켜주면서 하면서 보는 그런 식이 많습니다. 그럴 때 탔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시드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100만 원을 탔다가 뭐 올라요. 한 5%까지 갔는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쭉쭉쭉 얘가 역사적 고점에 물리고 제가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갑자기 장대 음봉 나오면서 이게 CCTV로 날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야, 쟤 샀으니까 이제 내리자. 약간 이런 느낌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추경 매수를 하더라도 약간 이 스킬을 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뭔가 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5% 올랐다가 막 한 번에 쭉 빠지잖아요. 그게 사실 분할 익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물량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일단은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냥 고점에서 추가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분할 익절을 하는 겁니다. 조금씩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분할 익절을 하다가 그러면 이제 좀 분할 익절 천천히 한다든가 매수세가 더 커지면은 그때 이제 5%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 떨어지는 이유가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더 이상 분할 익절을 하면 오히려 더 손해다. 그런 판단에 한 번에 많은 물량을 그냥 던져버리네. 시장가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물량을 크게 쥐고 있는 사람들, 저점에서 샀던 사람들이 이제 분할 익절을 하고 고점에서 추격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또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부딪히면서 횡보를 보이다가 다다다닥 하다가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왜냐? 고점이라는 인식이 또 있거든요.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매수가 약해집니다. 무섭기 때문에. 그 단타 치는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그 여기서 또 반전이 단타 치러 들어온 사람들도 또 단타 그 2% 3% 올라면 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한 사람이 100명이다. 그럼 기존에 매도하던 사람들도 100명이다. 그러면 단타 100명이 들어와요. 그 처음에는 매수 200명이죠. 그럼 5%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 단타하던 100명이 이제 매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매도가 200명이 되는 200명이 거죠. 되는. 그럼 그 단타하던 사람이 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매도하던 사람도 꾸준히 매도하고 매수하던 추격 매수하던 사람도 또 꾸준히 들어오고 그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결국에는 단타하던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긴다.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큰 물량 가지고 있던 소위 저희가 뭐 고래라고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큰 손. 큰 손이 던지면 쭈루룩 빠지는데 그게 왜 하필 내가 샀을 때냐. 그렇죠. 그게 이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가 서로 부딪히는 과정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추격 매수라는 것도 뭐 약간 질투도 있고 밸런스 매매도 안 되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도 안 되고 모든 이런 격언들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좀 단기적인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분명히 한 번에 조정은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시장이 패닉일 때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라. 이게 어떤 말일까요? 좀 궁금하네요. 일단 시장이 네. 좋지가 않다. 단기 고점이다.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종목이 네. 고점인 상태잖아요. 네. 지수가 고점이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이 다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 종목이 오르려면은 지수도 좀 올라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지수가 상승할지 확신이 안 되는 시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조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그런 시점 같아요. 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불안감이 좀 있는 시장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지수가 고점인 상태에서 주가가 잘 안 올랐던 종목들도 지수가 조정 와서 폭락장이 오면 덩달아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눈치 싸움이 나온 상황인 거예요. 종목들은 고점에서 묶여 있는 상태고 고점에 묶여 있는 종목들이 오르려면 지수가 일단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수가 오르지 않고 그냥 횡보를 한다든지 하락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종목들도 더 오르지 못하고 좀 횡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게 맞고요. 예수금을 챙기거나 종목 압축. 내가 10개의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5개로 줄인다든지. 그러면 이제 줄인 금액은 그냥 예수금으로 갖고 있는 거네요?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도 되고요. 추가 매수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 5개 종목에다가 비중을 더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베스트라 생각하는 종목으로 압축을 하는 거죠. 왜냐? 지수가 우상향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대다수의 종목들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 뭐 코스피 약 1000개 종목 코스피 합치면 약 2100개 정도인데 그 중에서 70%에 달하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30%가 횡보 내지 하락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우상향을 하면은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10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7개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인 건데 맞네. 반면에 지수가 지지부진하거나 떨어지면은 이게 반대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7개가 떨어지고 3개는 횡보하거나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종목의 개수를 이때는 줄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라는 얘기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는 거죠. 종목 압축을 한다든지 종목 압축을 하려면은 베스트를 골라야 돼요. 베스트를 고르려면은 자연스럽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기업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생기는 거예요. 왜냐? 지수가 횡보하고 있고 오르지를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은 매수를 해야 할 때가 아니라 관망해야 될 시기고 매수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만한 좀 약간 여유 시간이 맞아요,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때 틈타서 그때 가장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럼 내가 기존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도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뭐 이 정도 가격대에 왔을 때 관심을 가져볼까? 물론 근거는 지수가 우하향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더라도 지수가 계속 떨어지면 더 저점이 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지수가 단기 고점이면서 좀 약간 매수하기에는 불안정한 그런 심리일 때는 오히려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활용할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작가님 모셔놓고 여러 이야기를 제가 나눴는데 예수금 관리하라는 게 사실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그걸 못해가지고 어제도 이 장바구니에 제가 잔뜩 위시리스트에 놓는 것들 하나도 담지를 못했는데 맞습니다. 좀 아쉽네요. 예수금 있었으면 다 쇼핑해가지고. 그렇죠. 예수금 있었으면 예. 쇼핑했을 텐데. 반등 나왔을 때 예. 익절 좀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랬는데. 못해도 뭐 2, 3% 이상은 다도 올랐을 텐데.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2021년이 이제 벌써 하반기예요. 7월인데. 네네. 우리 이거는 이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우리 작가님 개인의 의견이니까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저는 단기 고점이라 좀 생각을 해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으면 하반기인데요. 사실 그렇죠. 지금부터가 하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약간 한 달 일찍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맞아요. 정확하게 이제 7월부터 하반기지만은 주식 투자에서는 8월부터 하반기로 그래요? 봅니다. 네, 한 달 정도 좀 일찍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8월, 9월 달은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하반기는 3분기, 4분기, 가을부터 한 9월 이후, 9월 이후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과 세계 전반적인 시장을 보면은 수출 업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호조죠. 호주죠. 네, 조선업 같은 경우도 그렇죠. 굉장히 지금 맞아요. 호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또 섹터 하나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섹터 안에서 강한 종목 몇 개만 올라가는 이런 걸 보고 이제 개별주 강세장이라 그러는데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일 것이라 보고 있고요. 업종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상반기에도 2차 전지, 반도체, 조선업이 좋을 거라 했어요. 디스플레이랑 이번 상반기에도 실제로도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일단은 테마 관점이랑 실적 관점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테마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금융주, 금융주?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낮았죠 그동안. 그렇죠.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 보험주 이거를 테마로 보는 이유는 금리 인상이라는 시장의 그런 이슈 그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약간 테마 성향으로 보는. 사실 반테마, 반실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면은 금융주랑 보험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가치주, 이제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 국가 경제 기반, 국가 전 세계적인 무역, 수출 그런 거에서 움직이는 업종을 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조선업, 조선업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하반기가 진짜 시작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 산업 쪽으로 증설 같은 거라든지 기업들이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상반기랑 작년 하반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이번 하반기부터 나타날 수가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전기차도 굉장히 좋게 보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서 굉장히 지금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분명히 좋을 거라 생각해서 현대차 사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건데 숨이 막혀요 현대차. 뭐 5% 올랐다가 또 5% 빠지고 맞아요. 기아차는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가면 또 전기차 무역 업종이 또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하반기는 수출 업종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드리자면은 반테마 반가치로 보자면은 금융주랑 보험주 두 가지 업종이 좋을 것이고요. 하반기 가치주 실적 경제 기반으로 보자면은 조선 업종, 디스플레이, 2차 전지가 탑3다 봅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이제 전기차, 뭐 반도체, 그거 외에도 또 이제 그린 뉴딜 이런 쪽을 이제 두 번째 후발순위로 그런 후순위로 한번 삼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국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그쵸. 전쯤에 예전에 강국이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조선업의 몰락 그렇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다시 이제
하반기 때 이게 또 주목하시는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업 같은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 5, 6년 전에 진짜 젊은 사람들까지 다 이제 자를 정도로 맞아요. 되게 안 좋았어요. 부도 위기가 날 정도로 굉장히 나빴고요. 주식에서 가장 재미있는 거는 안 좋았던 산업, 투자자들한테 외면받던 산업이 갑자기 각광받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좋아지면은 이게 시너지가 발생해서 초급등이 나는 경우가 생겨요.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화장품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관련주가 거의 뭐 2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발휘를 하는 거예요. 왜냐? 호재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은 작년에 역사적인 수주를 했습니다. 카타르, 러시아, 기타 등등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쪽 관련해서 실적 모멘텀이 작년에도 나왔지만은 그게 이번 연도에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컨테이너 운반 그런 이제 수임 그런 뉴스 같은 경우 그런 경제 지표 보면은 올해가 최대 실적 나올 것이라고 또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HMM 있잖아요. 그렇죠. 네. 흠이라고 부르는 별명 흠이라고 이제 그렇게 할까 하다가 예. 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업에 같이 물려서 볼 수 있는 업종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종목인데 그게 이제 좀 약간 시비전환 이제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약간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 흠뿐만 아니라 뭐 종목으로 예를 들면 HST 엔진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좀 괜찮은 종목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하반기 들려 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실적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런 게 상반기에 나왔던 수주라든지 이번 연도 초부터 나왔던 뭐 컨테이너 운임이라든지 뭐 수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시너지를 발휘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우리 귀한 분 모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전부 다 주린이들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예수금 관리하고 질투하지 말고 밸런스 매매도 하고 소문에 사서 오른쪽 어깨 파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키는 투자, 그래서 지키는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될지 잘 모른다 싶을 때 요 책 재밌습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주식에 이런 은어들이 여기서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조선업에 대해서도 약간 간략하게 풀어주셨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주식 종목 추천 그런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사세요 뭐 파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조선업 올해 하반기에 괜찮을 것 같다. 우리 이제 주린이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번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격언들을 적용시켜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살지 잘 한번 공부해 가셔가지고 좋은 투자, 성공한 투자, 지키는 투자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